안녕하세요, 디바메이예요.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예요. 오늘은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죠? 시카님이 저랑 어울리는 느낌으로 스튜디오를 꾸며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 토미 진행자가 진짜로 된 것 같고 또 설레고 떨리기도 하네요. 오늘은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건이 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때는 1979년 8월이었어. 일본 토치기현 아시카가시에 살던 5살 여자아이 후쿠시마 마야가 집 근처에서 실종되는 일이 벌어져. 아이는 인근 신사에서 놀고 있었거든.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 후에 행방이 묘연해진 거야. 경찰들은 마야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 하지만 6일이 지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아. 와타라세강 인근에 있었었는데 등산 가방 안에 유기되어 있었어. 고작 5살 아이가 이렇게 잔혹하게 발견된 거야. 그나마 남겨진 유일한 단서는 범행에 사용된 가방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한정 판매됐던 제품이더라고. 일본에서 한 수십 개 정도만 판매됐던 거지. 이러면 완전 수사 범위가 확 좁혀지잖아. 당연히 경찰은 여기에 주목했고 가방을 구매한 사람들을 다 수소문했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뒤로도 수사는 잘 풀리지 않았고 결국 범인을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 게다가 1994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듯 했어.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7년에서야 한 사람이 마야의 살인사건을 다시 주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지. 일본에서 유명한 기자인 시미즈 기요시였어. 시미즈는 한번 사건을 맡으면 약간 끝장을 보고 마는 그런 투철한 기자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 시미즈가 보도한 대표적인 기사 몇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본이 과거 중국에서 벌인 난징 대학살에 관한 내용이거든. 이게 일본의 오점을 들추는 거잖아.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미즈가 그걸 다뤘고 결국 일본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만들었지. 그래서 저널리즘 언론인상 7개를 싹쓸이했고 일본 기자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돼. 오죽하면 경찰보다 먼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자로도 유명했거든.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로 도피한 그 범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경찰에 넘겼더라고. 어쨌든 그런 시미즈가 30년 전에 발생한 미제 사건을 파헤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점점 주목하게 된 거야. 일단 시미즈는 이 사건이 연쇄 사건일 거라고 말했어. 왜냐면 마야가 사망한 건 1979년이야. 그때부터 1996년까지 계속해서 3년에서 5년의 간격을 두고 북관동 지역에서만 무려 5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거든. 내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먼저 연관 있는 5개의 사건을 보면 앞서 말했던 1979년 8월 5살이던 마야가 집 근처 신사에서 실종됐지. 두 번째로는 5년 후인 1984년 부모님과 파친코에 갔던 5살 하세베 유미 실종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3년이 지나고 1987년 8살이던 토모코가 집 근처 공원에서 놀던 중 실종. 네 번째는 또 3년 후인 1990년 5월 4살이던 마츠다 마미가 파친코에서 실종됐고 마지막으로 1996년 7월 이번에도 4살 유카리가 파친코에서 사라진 거야. 이 사건 모두 비슷한 지역에서 여자아이들 실종이 계속 벌어졌던 거. 심지어 이 중 4건은 아직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시미즈는 이 사건들을 모아서 북관동 연쇄, 여자 어린이 유괴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사건들을 추적하기 시작해. 우선 범행은 모두 토치기현과 군마현 경계 부근, 반경 20km 지역 내에서 발생했어.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4살에서 8살 사이의 여자 어린아이였고 실종된 시간대가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는 점도 비슷해. 게다가 5명의 피해 아동들 중에 3명이 파친코에서 실종된 거야. 그리고 또 이 중에 3명의 시신이 와타라세강 이 근처에서 유기됐다는 것도 일치하더라고.
물론 사건이 발생한 거는 뭐 다 제각각인데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엔 공통점이 상당했던 거지. 그래서 시미즈는 이 모든 게 연쇄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아까 5건의 사건 중에 한 가지 사건은 이미 해결됐다고 했잖아. 그 사건은 시간 순으로 나열했을 때 4번째에 발생했었어. 만약 시미즈 기자의 추정대로 5건 모두 동일 범에 의한 거라면 범인이 검거된 후에는 더 이상 사건이 없어야 되잖아. 하지만 5번째 사건이 1996년에 또 발생해. 그럼 이거 연쇄가 아니잖아? 혹시 시미즈의 추리가 틀린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4번째 사건만 연쇄 사건과 관련이 없었던 걸까? 시미즈도 이때 당황했지.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려고 끈질기게 취재를 했어. 그러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돼. 4번째 사건으로 체포된 범인 있잖아. 어딘가 이상했던 거야. 일단 4번째 사건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1990년 5월 12일이었어. 아시카가시 한 파친코 주차장에서 4살이었던 마츠다 마미가 실종돼. 안타깝게도 아이는 다음 날인 13일 인근 와타라세강 부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지.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목격자가 있던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타라세강 강둑을 걷고 있는 게 딱 포착됐던 거지. 목격자는 심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어. 몽타주를 모아보니까 이 남성의 키가 한 165cm 정도이고 수염이 난 동그란 얼굴에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해. 목격자가 많으니까 제보가 활발했지. 그런데 이 중에 일본 경찰이 갑자기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해오던 목격자의 증언 토대로 진행하던 그 수사를 급 중단하고 뜬금 프로파일링에 의한 추론으로 범인을 잡겠다는 거야. 물론 프로파일링도 중요하지. 근데 그게 실제 목격담보다 더 중요할까? 그리고 보통 그건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서 범인을 추론할 때 많이 활용하잖아. 그래서 그때 일본이 프로파일링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었어. 90년대 초반이니까 아직 완전 초기 단계인 거지. 그런데도 일본 경찰은 프로파일링이 답이다 이러면서 방향을 바꾸더라. 어쨌든 그렇게 나온 범인의 특징이 뭐였는 줄 알아? 아동 성애자는 독신 남성 중에 많다. 또 단조롭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엽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범인이 독신에다가 단조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로 범인을 어떻게 찾아? 근데 또 찾아내더라. 지목된 사람은 당시 45살의 남성 스가야 토시카즈였어. 유치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런 직업을 택한 것도 중년 독신 남성들한테 보이는 로리콘 성향 때문이라는 거지. 근데 애초에 스가야는 전과도 없었고 범행 동기조차 찾지 못했어. 이거 완전 끼워 맞추기 식이더라고. 사실 아예 물증도 없었고 목격자가 말한 인상착의에도 맞지가 않아. 근데 경찰은 끝까지 우기고 싶었나 봐. 아까 목격자들 많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찾아가더니 당신 증언이 방해된다 이러면서 증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런 경찰들의 압력으로 스가야는 결국 체포될 수밖에 없었어. 이후 기소랑 재판 과정은 더 심각해. 스가야는 억울하다면서 경찰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기 자백을 강요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 또 DNA 검사 결과를 들이밀면서 이거 봐라, 다 나왔다. 범인인 거 안다. 이러면서 몰아가기를 했던 거야. 응? 그러고 보면 DNA가 있었던 거잖아. 사실 아이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 범인의 걸로 추정되는 DNA가 나왔었거든. 경찰은 그게 스가야랑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거고. 이게 사실이면 완전 중요한 정보인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DNA 감정 기술이 그때 막 도입된 거라 같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수준이었대. 그래서 되게 허접하게 그냥 DNA 현미경으로 보고 육안으로만 모양이 일치하나 아니나 뭐 그런 거만 확인했던 거야. 현대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실제로 거기에서 정확도는 굉장히 낮았다고 해.
게다가 경찰은 스가야의 DNA를 본인한테서 직접 채취한 게 아니라 스가야 집 쓰레기 봉투에서 주워온 걸로 그냥 사용한 거야. 뭐 이렇게까지 허술하냐? 어쨌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어. 스가야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져. 그는 이후에 여러 차례 재심을 요청했지. 근데 그게 전부 거절당하더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DNA 감정이 인정받은 사건이라면서 일본 과학 수사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해. 그런데 말이야, 정작 죽은 아이, 마미의 유족들도 진범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어. 이건 시미즈 기자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유족들이 재판에 방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야. 경찰이 그러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지목된 스가야가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던 거지. 자, 진범이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스가야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제가 마미에게 자전거 탈래 라고 말을 걸어 자전거 짐바지에 태워서 유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어. 나중에 아이의 엄마가 이 진술을 듣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를 발견했거든. 왜냐면 마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전거 짐바지에 타본 적이 없었던 거야. 참고로 짐바지는 자전거 뒤에 붙어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거든. 근데 마미는 고작 4살이었어. 생각해봐봐. 뭐 어떻게든 억지로 태웠다 해도 겨우 4살짜리 어린아이의 팔힘만으로 앞사람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 또 스가야 씨가 살인을 했을 때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거든. 근데 실부검 결과는 익사야. 이건 사건 정황이랑 전혀 맞지 않았던 거지. 시미즈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이 모든 거를 알아내게 됐고 스가야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 결국 시미즈의 주도로 2008년 사건의 DNA 재감식이 진행됐어. 17년 만에 이뤄진 극적인 순간인데 감정 결과는 유전자 불일치. 범인이 아니었던 거지. 이걸 토대로 스가야는 재심을 받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돼. 그런데 이미 17년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후에야 결백이 밝혀진 거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 다들 경찰이 너무 무능하다면서 크게 분노했어. 여담이지만 스가야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크게 화제가 돼. 스가야 씨는 요즘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대. 한편 억울한 건 피해자 마미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야. 경찰이 헛짓하는 바람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지? 이젠 진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드는 게 당시 일본 경찰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표적 수사를 진행했었을까? 심지어 프로파일링까지 도입하면서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실적 때문이었어. 1990년 당시 일본은 DNA 감정과 프로파일링 수사가 막 도입된 상태였거든. 그래서 이를 통한 성과가 필요했던 거야. 그 희생양이 스가였던 거지.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제야 스가야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 그럼 북간동에서 발생한 5건의 유괴 사건은 동일범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지. 결국 2010년 일본 최고 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의 연쇄 사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1996년에 일어난 마지막 5번째 사건, 요코야마 유카리의 유괴 사건이 6년 전 4번째였던 마미 실종과의 용의자랑 인상착의가 상당히 유사했다는 거야. 참고로 유카리 유괴 사건은 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시카님이 다룬 적이 있었거든. 간단히 설명하면 유카리의 사건 용의자는 158 전후의 작은 키였고 한여름에 더운데 긴 점퍼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던 거야. 당시 유카리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로 와서 말을 건네고 3번 정도 밖을 가리키는 모습이 파친코 CCTV에 찍혀 있었어. 그런데 4번째 사건의 마미양이 실종되기 한 1년 전쯤에 한 남자가 파친코 근처에 있는 그런 유치원들을 배회하면서 막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거든. 그 남자의 몽타주가 앞서 유카리 사건의 용의자랑 유사한 거야.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이런 디테일한 정황 증거를 모은 시미즈는 2017년에 자기 주장을 담은 책
살인범은 그곳에 있다라는 걸 발간했어. 그리고 이 책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지. 자기가 독자적으로 마미 사건의 실제 범인과 접촉을 했다는 거야. 심지어 그의 DNA를 취득해 감정까지 맞췄으며 그가 마미양 사건의 진범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시미즈가 지목한 이 인물은 마미 사건의 목격자들 증언에 나온 인상착이랑 상당히 유사했다고 해. 그러면 시미즈가 지목한 사람이 정말 마미양의 사건 진범이라면 나머지 4건에도 동일범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미즈도 경찰에 이 정보를 모두 제공했지.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와. 이미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아니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며. 아니, 증거도 있다며. 근데 왜 안 잡아? 물론 그 지목된 남성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어. 그런데 대중들의 생각은 다르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검거해서 조사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대. 경찰의 총체적 문제야. 처음부터 무능했고 지금도 그렇고 엄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5번째 피해자도 막지 못했으니까. 결국 경찰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이러한 경찰 조직의 부조리까지 더해지면서 연쇄 사건일 수도 있는 북관동 유아 실종 사건들은 결국 일본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버렸어. 오늘은 좀 힘 빠졌지? 다 밝혀질 듯 했는데 막판에 저러니까 나도 너무 허무하고 답답했어. 사건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런데 아이를 찾지 못하는 혹은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은 어땠을까? 범인을 찾을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겠지. 나라가 내 딸을 죽인 범인을 이제는 찾아도 벌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요즘 토미를 내가 직접 준비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내일은 또 사건 조사하고 대본도 수정해야 돼.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는 다음 영상에서 올게. 다들 건강히 지내.